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헌을 뒤흔든 이들이 법정에서도 사법 절차를 흔들어댔습니다. 버티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세 피고인의 재판 행태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법정에서 아예 기대에 누웠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는데 판사는 누워서라도 임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침대형 휠체어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와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일산에서 돌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다치고 차량 3대가 부서졌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3명의 피고인이 오늘 법정에서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로 요약됩니다. 이들은 막바지로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들입니다. 출석이나 선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인한다는 소식에 결국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윤석열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증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오늘도 나오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재판 시작부터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다면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 변호인들을 접견한 뒤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장의 구인장 집행 의지 등 강경 대응에도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증언은 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사건과 관련돼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해놓고는 이후엔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냐, 피고인에게 어떤 문건을 주었냐 이런 질문에는요. 답변하지 않겠다, 기억이 안 난다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민주당 당사와 언론사에 병력을 보낸다고 해서 보내지 말라고 했다거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지시한 건 없다면서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질문에는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접견실에서 무슨 지시를 했냐고 묻자 별도로 지시했으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하겠냐. 추정을 좀 과학적으로 하라면서 오히려 따져 물은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까지 오늘 하루 내란의 주요 공범들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집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은 내란 주요 인물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선고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2인자로 불리는 김용현 전 장관도 안 나온다고 버텼습니다. 구인 절차가 시작되자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나와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는 변호인 때문에 재판에 차질이 생겼고 판사는 그 변호인을 규정에 따라 구금시설에 가두는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재판방해 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로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1차 경고를 하고 2차 퇴정 명령을 하고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고요. 그럼에도 뒤늦게 출석한 변호인의 항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같은 자리에 있기를 신청한다고 하자 재판부는 누구냐, 왜 온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올 수 있다며 방청을 막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을 감치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감치 처벌을 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내놨습니다. 이후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에 나오긴 했지만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문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며 선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더라도 선서는 해야 하냐고 되물었고 재판부가 그렇다고 답하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증언 선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어진 특검 측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증언 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계속된 특검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던 김 전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 계엄 수사 초기부터 JTBC 등 특정 언론인의 취재를 거부했고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정치 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안 나온다고 버티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아무 답도 안 하겠다며 아예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하자 그러십시오라고 했고 결국 판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최고형이 사형이란 점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은 80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재판부는 내란 수뇌부인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을 일제히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오전에 못 나오겠다고 버티자 이상민 전 장관이 첫 순서가 됐는데 증언을 못하겠다며 또 버텼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형사재판에서의 선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곧바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내렸고 판사 출신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러라며 재판장에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특검도 증인 신문에 앞서 선서와 증언 모두 거부하겠다고 나선 이 전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증언을 거부하면서 정작 증인 재판에서는 본인 재판에서는 증인과 내란 공범에 있는 지위에 있는 다수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한 전 총리와 접견실에 남아 서로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두 사람이 16분간 대화를 나눴고 이 전 장관이 보여준 문건을 단전 단수 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후 약 16분간 피고인과 대접견실에 남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를 하는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답변 거부는 80차례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주신문은 물론 반대 신문까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이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형이 사형까지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하는 과정의 CCTV라든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재판부에 항의하면서 재판을 방해해서 감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이 감치 15일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증인들의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 모두 같은 법정에 선 그런 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이 모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심에 있다가 이제 국헌문란, 내란으로 구속됐는데요. 오늘 이들이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새 증인의 행태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명씩 짚어보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은 이렇게 앞서서 전부 다 불출석했습니다. 핵심 증인이라서 재판부가 부른 건데 오늘 나와서는 이렇게 증언을 또 거부했습니다. 제가 윤 전 대통령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했던 건 여러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이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증언 거부에 더해서 선서 거부까지 했습니다. 재판장도 형사 사건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네. 애초에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버티다가
끌고서라도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이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엿보입니다. 오늘도 다음 주 수요일에 재판을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핵심 증인인 오늘 증인들이 불출석하겠다고 하니까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구인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네, 이 전 장관은 오전에 바로 나왔고 김 전 장관은 구인장을 확인한 후에 오후에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구인 압박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장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감치 결정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면서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 재판장 역시 선서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그러세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장관의 태도에 결국 재판장도 참다 못해서 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직접 보겠습니다. 예.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를 그건 알아서 부과할 하십시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또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일찍부터 오전부터 동석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방청석에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법정에서 그 변호인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동석 금지를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법정에서 서로 대화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감치 재판에 넘기자 끌려 나가면서도 직권남용이라면서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자신들한테 불리한 겁니까? 네, 한덕수 전 총리는 사실상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과 내란 공범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예. 증언을 하려면 한 전 총리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불리하다 이런 걸 의식했다라고 보입니다. 재판장은 이 전 장관을 향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 혐의가 법정형으로 사형까지 가능한데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걸 보니까 깊이 관여돼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대통령실 CCTV를 제시하면서 확인하는 그 절차에도 증언을 거부하자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할 만하다라는 취지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한 전 총리를 감싸기 위한 걸로도 읽히는데 이런 태도들이 한 전 총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증인들의 모습, 행태를 직접 취재하고 온 여도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재판에서도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주요 증거들이 제시되는 매우 중요한 하루였고 처음으로 재판의 일부가 중계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행태가 사뭇 달랐습니다. 5분 정도 공개된 법정에선 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진한 회색 코트 차림의 김건희 씨가 법정에 들어옵니다. 얼굴엔 검은 안경과 하얀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감 중인 김건희 씨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을 시작하면서 특검이 신청한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주문, 이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재판 중계 신청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재판 중계를 허가한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감안해 중계 범위를 서증조사 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서증조사는 특검이 수사한 관련자들 진술조서나 메모 등 문서를 내놓고 재판부가 조사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이 중계되면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피고인의 반론권 보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중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재판부가 중계 범위를 제한하면서 실제 중계는 재판 시작 후 약 5분가량만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중계가 끝난 뒤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김건희 씨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태균의 사소한 행동 때문이란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김건희 씨는 중계 카메라가 철수하자 빨간 펜으로 필기하며 특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90도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퇴정, 즉 법정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누워서라도 재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별도의 옆방에서 침대형 휠체어에 기댄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법정 중계가 5분 만에 끝나고 카메라가 철수하자 김건희 씨의 움직임은 달라졌습니다. 특검 측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동안 빨간 펜을 들고 필기하거나 화면을 보며 변호인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잠시 퇴정할 땐 지지자들의 힘내란 응원의 방청석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후 들어 바뀌었습니다. 특검 측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는 건진법사의 문자를 제시하자 김 씨 변호인은 돌연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오늘 재판에 나올 때도 어지러워 몇 번 넘어졌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돌려보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형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누운 채로 재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 옆 대기 공간으로 이동해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별다른 말 없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김 씨의 발언은 다음 달 3일 열릴 결심 공판에서 나올 전망입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 특검의 구형이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은 피고인 신문에 한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김 씨의 발언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카드의 중요성을 몰랐다며 증거 인멸은 부인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회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입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소명한 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에서 김진우 씨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점 좀 분명하셨습니까? 김 씨가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아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일부가 사라졌고 이 과정에 오빠인 김진우 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구속심사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와 함께 건넨 것으로 조사된 당선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카드의 중요성을 몰랐고 이 전 위원장도 누구인지 몰랐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같은 혐의로 소환됐던 모친 최은순 씨는 김진우 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정광훈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10여 년 전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건강이 나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 앞에서도 사진을 흔들어 보였고 결국 2시간 만에 경찰청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사진 5년 전에도 구속을 피하려고 썼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경찰에 소환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는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또 우리하고도 관계도 없어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30분 넘게 무혐의를 강변하던 전 씨는 벼랑간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어이, 저 봉투 가져와봐. 전 씨가 꺼내 흔들어 보인 건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이었습니다. 7시간 마취 수술을 3번 했어요, 3번. 언제 하셨어요, 수술을? 이게 그러니까는 벌써 오래됐지, 벌써. 10년 넘어서 10년. 건강이 나빠 조사를 받기 어렵고 조사 시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2시간 내로 내가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조사는요, 내 마음이에요. 이 조사하는 것은 주체가 조사관들이 아니고 조사받는 내가 주체예요, 주체. 실제로 전 씨는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전 씨가 10여 년 전 찍은 이 엑스레이 사진, 취재진 앞에서 내보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56세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때도 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의 목의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졌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5년 전 보석 석방 때 사용한 10년 전 엑스레이 사진을 마치 수사를 피할 전가의 보도처럼 이번에도 꺼내든 겁니다. 경찰은 전 씨에게 오는 21일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4천억 원의 배상금이 걸려있던 론스타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의 절차적 위반을 파고든 게 주요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이겼지만 론스타는 추가 법적 대응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우리 정부의 4천억 원 배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 ICC 중재 판정이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엔 우리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데다 변론권이나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단 겁니다. ICC 상사중재 판정부는 2019년 론스타 패소 판정을 선고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가격 인하에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금융위 위법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국가 책임 및 인과관계 법리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취소위원회는 우리 정부 배상 책임을 모두 취소하고 우리 소송 비용 73억 원까지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은 22년 전 시작됐습니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이며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외환은행이 매물로 나오며 잡음은 더 커졌습니다. 여러 차례 무산 끝에 2012년 하나금융이 약 4조 원의 외환은행을 사들였지만 론스타가 막대한 이득을 거두고 철수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도 일었습니다. 같은 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며 국제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46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한 소송전 끝에 결국 우리가 완승을 거뒀지만 론스타 측은 새로운 재판부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추가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치권에선 론스타 승소가 어느 정부 덕인지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고 했는데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선 이런 한 전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론스타를 상대로 한 승소 소식을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의 승소라고 표현했습니다. 론스타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론스타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를 두고 숟가락 얹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나쁘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2022년 지난 정부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비판했던 사실을 꼬집은 겁니다. 당시 법무장관으로 소송 제기를 주도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마지막 변론을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올해 1월 마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겼다. 정말 약을 팔아도 뭔가 좀 말이 되게 팔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건 결국은 이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 누구 공인지 논란은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를 두고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고 한다. 진짜 한 방을 보여준 건데 비아냥은 부적절하다. 논쟁이 붙은 겁니다. 민주당은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란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여야는 오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정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로 가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수사를 조작했다며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 수익을 내놓으라며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건물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대장동 2기 수사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의 단어 일부를 왜곡, 조작했다는 겁니다. 증거에 손을 대서 사건을 조작한 것이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그 동지를 엮어서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18명의 지검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 다수가 결집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피고발인들의 반민주주의적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연일 야외 집회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오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성남 시민 전체에게 소비 쿠폰을 86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검 반부패 부장이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 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박철우 부장이 피고발인 신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승진시키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검찰 조직을 향한 조롱이자 국민을 향한 도발로밖에 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애 비하 발언자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김혜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2번 당선된 것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반대쪽에선 박민영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친윤계라 감싸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자중질환입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도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두둔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정치 생명줄을 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 전체 의원 대다수가 벌써 나가 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사의를 받아들일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김혜지 의원이 2차례 연속 비례대표를 한 걸 문제 삼은 박 대변인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뭐 어떤 경위로 2번 연속 그 비례대표가 됐는지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장애인 단체와 민주당에서 박 대변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민의힘의 조치는 장동혁 대표의 구두 경고가 전부. 친한동훈계에선 박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친윤 인사이기 때문에 두둔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을 내칠 경우 강성 지지층 반감을 살까 우려한다거나 전형적인 친윤 감싸기라는 겁니다. 김혜지 의원도 친한계로 분류되는 만큼 계파 다툼이 크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 저는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파를 떠나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와 무관하게 잘못된 발언인 만큼 당사자와 지도부가 빨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윗선 개입 의혹 등을 계기로 단결해 대여 투쟁에 나가겠다는 구상도 물 건너갈 거란 지적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네, 피해자인 김혜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를 막는 법안을 냈습니다. 당의 자중질환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별에 시달리는 다른 분들을 위해 행동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의 비하 논란 이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는 등 지도부가 사실상 논란을 묵인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인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 김예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그마한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정을 돌려 표현했습니다. 부디 그것이 이제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 당황하심이 드러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만의 문제라면 굳이 박 대변인을 고발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차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행동해달라는 민의가 있어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향해 약자와 함께할 것을 담담히 당부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 올바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장애인목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오늘 중증장애인 등 취약층에 한해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 녹음을 허용하고 법적 증거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 발의에도 나섰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JTBC는 한국농아인협회 일부 간부들의 성폭력 의혹과 기행을 보도해왔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피해자, 수어 통역센터장에 합격했지만 은밀하게 성상납 요구가 이어지자 결국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싶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농아인인 피해자 B 씨는 지역의 한 수어 통역센터장에 합격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농아인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합격 전부터 지역 농아인협회 한 간부가 중앙회에 인사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정희찬 상임이사와 만났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도 했습니다. 정 이사가 예쁘다, 몸매가 결혼하는 아가씨인 줄 알았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센터장에 합격한 후에는 데이트하자는 요구를 했고 대답을 피하자 너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걸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B 씨는 정 이사는 물론 조남재 전 사무총장 등 복수의 간부가 이런 요구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성관계 요구로 받아들였고 마치 자신이 창녀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은밀하고 은근한 압박이 계속되자 주위에 고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역협회 간부는 순종하라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B 씨는 센터장 합격을 빌미로 요구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스스로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혔고 그 와중에 정 의사는 아깝다, 마음이 바뀌면 데이트하러 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B 씨는 올해 우연히 정 의사와 한 행사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정 의사가 남긴 말은 센터장 안 할 거냐, 하고 싶으면 연락하라였다고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JTBC 보도 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보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한 기사들을 내리고 앞으로도 보도를 못하게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를 향해선 2차 가해성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주장들 안지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꽃뱀이란 표현이 공공연히 등장하고 피해자 A씨 고소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으로 단정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내용의 익명 문건을 농아인 사회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채용 면접 탈락자다. 성폭력 이후에 왜 계속 만났느냐. 진료 기록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고 기획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A씨는 센터장 채용 면접에 합격했고 이후 2024년 말 재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농아인협회의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면접 자체가 구조적 비리 의혹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낙점자에겐 뻔한 질문을, 나머지에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알지 기억하지 못하는 조례 센터 운영 규정 몇 조 몇 항을 본인이 센터장으로 점 찍은 사람들한테 몇 조 몇 항을 알려줬대요. 성폭력 뒤 왜 만났느냐고 묻는 건 농아인협회의 위력관계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협회 간부들은 인사건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란 수입을 지고 회원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수시로 성희롱을 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간부들 말을 거역하면 농아인 사회에서 삶이 끝난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야 만남을 중단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요 증거인 진료 기록 등은 개인정보라 밝히지 못하지만 취재진 확인이 끝났습니다. 정 이사 측은 법원에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3년 넘는 시간 동안 암흑 속에 혼자 있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탐사부의 안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왜 3년 반 만에야 고소를 했느냐라는 대목이 나왔는데 왜 이제야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아인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 농아인 사이에서는 1초를 뜻하는 수화가 있습니다. 예. 이 소문이 퍼질까지는 1초면 충분하다 그런 뜻인 건데요. 그만큼 좁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농아인 사회. 게다가 한번 권력자 눈밖에 나면 이 사회에서 살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고민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농아인들은 대화를 음성이 아닌 수어로 하는 특성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갑자기 이루어진 영상통화나 성폭력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도 어렵고 주위에 말하기는 더 어려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된 농아인협회 간부들 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정의찬 상임이사의 위력 한마디로 막강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막강하다. 네, 정 이사는 지난 2019년부터요. 협회에서는 상임이사직을 맡아왔고요. 이 전국 200여 개의 수어통역센터장 임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 중앙 수어통역센터 본부장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한 수어통역상은 저희에게 이 농아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직업을 제한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35년 동안 수어통역사로 활동한 분의 발언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센터장 자리가 갑줄이고 그 자리가 아니면 진짜 어디에 가서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공장에서는 뭐 최저임금인 거고 자기네한테 충성하지 않는 통역사들은 다 배척하고. 네,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꽃뱀이다, 같이 좋아했다, 그리고 방송에서 다루기 힘든 표현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 이사는 현재 JTBC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요. 주변인들에게는 자신의 위력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취재해야 되는 이유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탐사부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일산에서도 대리운전 차량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주차된 차량 석 대를 부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심가은 기자가 당시 영상과 함께 보도합니다. 멀리서 차량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다가옵니다. 앞서간 차보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지난 9일 밤 경기 고양시 일산동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 사고를 냈습니다. 큰 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인 겁니다. 급발진인가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급발진 같지는 않고 이제 대리기사가 이제 운전을 커브를 틀면서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저는 싶더라고요.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모녀 중 한 명이 경상을 입었고 차량 석 대가 부서졌습니다. 담장이 있고 나무 때문에 살았죠. 오히려 나무가 막아줬으니까. 경찰은 대리기사가 좌회전을 하려던 중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부평사고 운전자 역시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습니다. 최근 부천시장 사고 운전자와 양천구 버스 사고 운전자는 차를 급하게 멈춰야 하는 상황에서 페달을 잘못 밟은 게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정차 혹은 서행 중 페달을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착각하면 페달을 옮겨 밟기 어려운데 정차구역이나 서행도로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9년부터 신차에 의무화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면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차량 돌진 사고는 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부천시장 트럭 사고는 끝내 2명이 더 숨지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사고를 당한 30대 엄마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6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시장 한복판을 질주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시나요?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존밖에 안 달았어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는데 중상자로 분류됐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숨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찾은 고객들로 그간 연명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부상자 17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부평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걷던 2살 딸과 30대 엄마를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엄마는 맥박이 돌아왔지만 이틀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딸은 의식이 돌아오면서 일반실로 옮겨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요금 정산기에서 차가 나가길래 당황해 실수를 했다며 페달 오조작을 인정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차박 캠핑을 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박 텐트 안에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가스 중독이 사인으로 추정되는데 추운 날씨에 캠핑족 사이에선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강원 태백시 태백산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차 안에 사람은 있는데 인기척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소리 질러도 문을 열고 소리 질러도 안 나니까는 119를 불러야 되잖아요.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차 안에 누워있던 40대 남편과 50대 부인은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차박 텐트 안에서 가동한 발전기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숨진 부부는 전날 오후 5시 반쯤 도착했고 다음 날 새벽 1시 반쯤 불을 끄는 모습을 끝으로 1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때까지 텐트 안에선 휘발유 연료로 하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텐트에 이동식 발전기가 작동 중이었고 유해성 가스가 텐트 안에 가득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경기 가평과 지난달 13일 김포에서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허용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량만 흡입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가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캠핑을 할 때 실내에서 가연성 연료를 사용하는 기구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일본을 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개 숙인 일본 외교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사람은 중국 외교관인데 이런 굴욕적인 장면을 일부러 공개하는가 하면 오늘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다시 금지해버렸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여행 자제와 영화 제한에 이은 중국의 한일령 카드는 수입 금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막았던 수산물 수입을 푼 지 보름 만에 다시 빗장을 잠근 겁니다. 진행 중이던 소고기 수입 역시 막기로 했습니다. 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当前形势下，即使日本水产品向中国出口，也不会有市场。 사태 해결을 위해 찾은 일본 외무성 간부를 능욕하는 모습도 일부러 공개했습니다. 인민복 차림의 자국 외교부 간부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바라보고 일본 외무성 간부는 고개를 숙인 장면이었습니다. 당장 일본에서는 굴욕이라는 반응과 함께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日本側としかるべく調整されない形でプレスアレンジが行われた点、この点については中国側に対ししかるべく申し入れを行いました。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역시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요지부동인 가운데 이번 사태를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적 문제를 고려해 피해왔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양보 없는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의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미국 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앱스타인의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문건 공개 시 정치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질문에 발끈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에 떠밀려서 서명을 할 걸로 관측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앱스타인 관련 정부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하원 427대 1, 상원은 만장일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서명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의 수사 기록과 사망 경위 그리고 정재계 접촉 내역 등 문건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공개 요구를 반대해왔습니다. 관련 질문을 한 기자들에게는 막말을 퍼부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hy wait for Congress to release the Epstein files? You're a terrible person and a terrible reporter.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개 요구가 커지면서 표결 직전 찬성표를 던질 것을 지시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앱스타인과 연관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에 압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문건이 전면 공개되면 법무부도 흐름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앱스타인은 생전 고위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한 인물입니다.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된 앱스타인 이메일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과거 친분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트럼프 본인이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세상을 떠난 엄마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미국의 한 AI 스타트업이 고인을 아바타로 되살리는 구독 서비스를 내놓은 겁니다. 위로가 될 거란 기대도 있지만 끔찍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너 어디야? 너 왜 아직도 안 와? 못 가잖아. 식물인간이 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He's dead. It's software. It mimics him. 사고로 잃은 연인이 되살아나는 이야기.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Kicking like crazy. He's listening. Put your hand on your tummy. 임신부는 세상을 떠난 엄마와 대화를 하고 태어난 아이도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AI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아바타입니다. 기존에 촬영해둔 3분 분량의 영상이면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을 아바타로 재현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4천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은 공개 직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상실감을 이용한 서비스라는 비난과 함께 구독을 취소하면 고인을 2번 죽이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y friend and I both think that this is a terrible idea and is soulless and inhumane. 짧은 영상만으로 실제 인물이 지녔던 인격과 성향을 재현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 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자의 얼굴과 목소리를 상업 서비스에 쓰는 데 따른 법적 공백과 함께 범죄 악용 위험도 나옵니다. 맹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업체 측은 이용자가 서버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전국엔 자연과 동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많습니다.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다가도 대부분 마지막엔 시식 행사로 끝이 납니다. 현장에서 보면 더 역설적인 이 상황을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이맘때쯤이면요, 3, 4년 전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이 알을 낳으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많게는 2만 킬로미터쯤을 헤엄쳐 오는 건데 어쩌면 그 긴 여정의 끝이 바로 이 연어 축제인 셈입니다. 연어가 태어나고 다시 돌아오는 곳, 여기 남대천입니다. 걸어 올라갈수록 물줄기는 세집니다. 바다로 갔던 연어는 이 물길을 거슬러 오릅니다. 저기 지금 2마리 올라가 있죠? 올라가서 알을 낳아요. 이 순간 아이들에게 연어는 작은 스승입니다. 물새 넘어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연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어른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돌아간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어떻게 자기 고향을 앓고 돌아올까? 이 축제, 자연을 이야기하고 생명 순환을 기리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연어를 쓰면서 이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물고기가 사람보다 더 영특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데 좀 다른 성격 프로그램이 공존합니다. 강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차에 실어서 여기다가 다시 방생을 하는 거죠. 연어 맨손 잡기. 주최 측은 힘찬 연어와 맞붙는 짜릿한 순간이라고 홍보합니다. 직접 잡은 연어는 현장에서 바로 즐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공간 안에 연어 220마리가 들어와 있고요. 참가자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진짜. 여보, 꼬리를 꽉 잡아, 꼬리를. 모두 웃고 즐기는 와중에 몇몇 아이들은 울먹였습니다. 연어한테는 미안했고, 연어가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마음 약한 아이들은 어느새 연어를 의인화했고 지금 상황이 얼른 이해되지 않습니다. 갓 잡은 연어를 든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여기 가져오면 즉석에서 손질해줍니다. 나 연어 불쌍해. 안 불쌍해, 임마. 다소 역설적인 이 상황. 근데 사실 모든 포획 과정에서는 사람들은 그 사냥 본능으로 상당히 희열을 느끼거든요. 또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해야 되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동물을 주제로 한 전국 축제 대부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이 주제지만 직접 잡고 먹지 않으면 흥행이 어려운 겁니다. 다만 생물을 잡고 먹는 방식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해가는 건 사회적인 흐름입니다. 먹지 말자거나 잡지 말자거나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고통들을 좀 줄여주고 위험한 방식들은 쓰지 말자.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획일화된 축제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취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정체성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게 너무 그렇게 똑같은 활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먹고 먹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건 그저 먹히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밀착카메라 이은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30조 원에 이르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 등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상과 양국 경제부처 장관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국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을 위한 가장 신뢰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아부다비의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 사업은 초기 투자금만 3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가 합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사업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공개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참여 계획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앞서 아크 부대의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كما نشيد بجهود وحدة الأخ الكورية المتواجدة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ونثمن هذا التعاون البناء بيننا. 이 대통령도 아크 부대가 양국의 안보, 방산 협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이곳 아랍에미리트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카이로로 향합니다. 아부다비에서 JTBC 유선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지지율에 대한 색다른 해석. 자, 정치권에서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론, 민심을 파악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 여당에 악재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좀 이례적인 상황인 셈이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나쁘지 않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하락하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모범 답안처럼 대답을 하긴 하는데 색다른 반응도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는데 자,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죠.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면접자 질문 방식으로 된 여론조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같이 이게 여당에서 정치 보복이 심하고 공무원들까지 다 수사한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면접자들이 전화한 질문에 대한 이 여론조사가 정확히 나올 수가 없다. 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고 싶어도 조사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응답하지 않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식의 주장인 것이죠. 자, 이 때문에 ARS 자동응답 방식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같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근래 여론조사 방식은 자동응답보다는 전화 면접 방식이 조금 더 보편적인 추세로 가고 있죠. 예,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한다.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건 글쎄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응답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업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금 법적으로 이미 가상번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 응답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응답자들이 답변을 꺼리는 이른바 샤이 보수 현상이 있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ARS, 자동응답 방식의 그 답변이 좀 더 높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답변을 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고 또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 떠나서 답변을 열심히 하면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어쨌든 지지율 문제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 이런 주장이군요.
물론 이제 반대로 내부 탓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박민영 대변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장애 비하 발언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이 문제가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인식은 같은데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색다른 인식이 있습니다. 자, 색다른 분석 유튜버 전한길 씨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빨리 내보내야지. 내부 총질에 대한 친한파 김혜지 의원 같은 게 있으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언론의 먹잇감이 되잖아요. 지금처럼. 빨리 아웃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박민영 대변인이 아니라 김예지 의원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중입니다. 자, 오늘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죠. 자, 바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흰 옷을 입은 여성들 긴 머리를 흔드는 모습, 마치 헤비메탈 그룹처럼 머리를 열심히 흔드는 모습인데 이게 알-아얄라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의 전통 의식입니다. 예식 또는 국가 행사, 국경일 등에만 선보이는 장면인 것이고요. 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도 있고요. 자, 최근에도 선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 5월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년 만에 국빈 방문했을 당시 저런 모습을 선보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엄지척하면서 좋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죠. 네, 알-아얄라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최고 격식을 차리는 국빈 방문 때만 쓴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또 한국 대통령 UAE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은 처음이 아닌데요. 가장 최근이 2023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번 환영식 때 이 대통령은 애국가가 나왔을 때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격려를 한 뒤에 곧바로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나오자 손을 내렸습니다. 자, 애국가만 하면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되는 건데, 자, 직접 보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끝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화 안치홍 선수의 방망이가 시원하게 돌아가죠. 지난 9월의 이 3점포가 결국 한화에서의 마지막 홈런이 됐습니다. 부진 속에 한화의 가을 야구도 함께하지 못했죠. 한화는 2년 전 FA 시장에서 최대 6년간 72억 원에 계약했던 안치홍을 다른 팀의 지명이 가능한 2차 드래프트 대상에 내놓았는데요. 오늘 키움이 안치홍을 1라운드 1지명으로 붙잡았습니다. 과연 35 베테랑은 내년 키움에선 보란 듯이 기상할 수 있을까요? 경찰에 소환되자 갑자기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더니 조사를 2시간만 받겠다고 합니다. 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2시간 내로 내가 다음에 조사받으러 오겠다고 하고 나오려고 그래요. 2시간. 불과 며칠 전 광장의 무대 위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또 팔을 걷었지? 날씨가 너무 좋다 이거야 지금. 그럼 설교를 몇 시간 해야 돼? 그렇지, 5시간. 근데 여러분 원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이날도 비가 내렸던 그 전주에도 그는 장시간 무대에 올랐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유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또 다른 피고인은 오늘 침대형 휠체어에 기대 누워 재판을 받고 그 부부가 나란히 몸이 안 좋다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 앞에 서자 아프다는 그들, 이 편리한 공통점은 과연 공교로운 것인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